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서울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부족하고 매도가가 버티고 있어서 기대치보다 하락폭이 더딘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할 것을 보이는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집값은 2에서 5년간 추락하면서 대통령이 말한 2017년 시세로 추락할 것입니다. 달러와 금, 은, 유가 모두 하락 중이며 코스피는 상승 중이고 글로벌 증시도 훈풍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0명에 육박하는 등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부동산이 2년 이상만 하락하여도 정고점이 2008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황별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부동산 2024년까지 5년간 폭락한다. 서울 아파트 반값 매입 기회 온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쓰러져 가고 있고 낭떠러지 속에 사람이 막 돌멩이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갔을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이렇게 추락하는 날도 반작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죠. 부동산 상승부터 금융위기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가 하락하느냐, 몇 퍼센트가 올라가느냐. 이것은요, 기간이 답을 말해줘요. 기간이. 그러니까 센 정책이 나오든 아니면 약한 정책이 나오든 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만큼 하락을 하면 하락폭에 더해져서 가격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뮬레이션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9억 아파트가, 제가 9억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서울 아파트 평균이니까 그래요. 자, 9억 아파트 기준으로 1년 이상 또 올라간다. 이제 또 올라가면 이거 10억 이상입니다. 10억에서 11억에 걸칠 거예요. 연동해서 자, 이제 9억 이상인 것들은 더 뛸 것이고 9억 이하인 것들은 좀 덜 뛸 것이고, 이해 가셨죠?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정부가 정말로 이거 지금도 무정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서민을 죽이는 거죠, 이것은. 자, 이제 보합 가능성. 보합도 저는 그렇게 가능성을 단기간으로 높게 보지는 않지만 보합을 하면 9억 그대로 가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하락 쪽을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6년 동안 올랐으니까 작용과 반작용. 물론 우상향입니다, 집값은. 우상향이지만 작용과 반작용.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 그 원리에 의해서 자, 만약에 1년 동안 하락하면 9억짜리 8억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2년 하락한다. 그럼 7억대로 떨어집니다. 물론 6억대로 떨어지는 것도 나와요. 지역에 따라서. 3년 하락한다. 그럼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5.5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토막. 이제 2년, 3년 이상 떨어지면 거의 여러분들 40% 가까이 떨어져요. 그냥 악재 없어도 하락한 것만으로. 만약에 4년 동안 하락한다. 그럼 이제 거의 완전 반토막이죠. 4.5. 9억이 4.5억이니까. 금융위기가 터진다. 얘는 반토막부터 스타트를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4년 떨어진 거나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같은 레벨입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시면 9억짜리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7억짜리는 뭐 비율 따지면 돼요. 비율로. 하락 기간과 하락폭은 정비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락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폭은 커진다. 상승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승폭은 커진다. 현 정부의 집값 하락 의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집값 하락 의지가 솔직히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중간만 갔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잘하라 못하라가 아니라 정부는 지금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에 잡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중간만 가면 1년이 떨어지든 5년이 떨어지든 이렇게 저절로 떨어져요. 그런데 또 반등이 시켜버릴까 봐라, 일부러. 나무른 채 하고 방관하다가. 그거 하나가 좀 걱정되고, 큰 폭의 하락은 대내의적 변수 시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변수라면 뭐 정권이 교체되거나 또는 뭐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국외적인 요인이라면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터졌거나, 또 중국발 문제로 금융위기가 터졌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폭의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개인에 맞는 부동산 매입 시점은 언제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왜냐면 나는 무조건 3년 있다 4년 있다 매수하겠다.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부가 집값 안 잡으면요, 여러분들 집값 안 떨어집니다. 이해가셨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라도 잡아준다는 조건하에 집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이해가셨죠? 먼저 2020년 2월 현재, 지금은 잡으면 안 돼요. 지금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집값 하락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서울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확실하게. 이제 얼마나 추락할지는 추가 대책이라든가 정부 의지에 달렸어요. 주택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매입한다면 이제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좀 뛰지 않은 20평대 뭐 이런 것들 역세권에. 자, 2020년 4월 총선 전후,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얼마나 하락을 하든 아니면 하락폭이 기대치에 못 미치든 추가 대책과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면 돼요. 만약에 추가 대책이 나왔고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추가 대책도 안 나오고 흐름이 좀 꺾이는 듯 하다가 왠지 모르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 반등할 것 같지 않아, 반등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저평가 급매 중심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아니 무슨 뭐 2년 3년 기다리라면서요. 정부가 집값을 안 잡겠다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좀 상식 밖에서, 저는 현 정부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지금 믿지 못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 이번에 홍부총리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 말인지 된장인지 하여튼 입을 갖다 꽉 꺼매고 싶죠. 그게 농담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값 하락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그렇게 집값 두 답을 뛴 건 생각 안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빨리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런데 2, 3, 4월 관망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예요. 서울이 확실하게. 근데 몇 달을 마이너스 할 거냐는 아직 모른다고 했잖아요. 추가 대책이 없다면. 그거 보고 대책이 없다면 흐름 보고 매수하시라고요. 급매 중심으로. 그런데 대책이 나오거나 계속 하락한다. 그럼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2020년 7월 이번에는 하반기를 보자고. 하반기를요. 추가 대책과 반등 여부 판단.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 그래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다면 반등, 그러니까 플러스로만 전환 안 되면 버틸 필요가 있어요.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플러스로 막 전환되고 있어요. 이제 바닥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매수도 판단해야 돼요. 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급내 중심 매수. 상대적으로 그럼 어디를 매수하느냐? 지금은 서울을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경기도를 매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도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서울이 입지가 좋은 건 맞는데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너무 뛰었어요. 서울은. 근데 서울하고 인접, 특히 강남권하고 인접한 경기 남부 지역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아니면 서울에서 좀 가까운 북부 지역도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 원거리는 안 좋습니다. 전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1년 1년 후에 매수한다. 지금 자꾸 뒤로 가는데 이러면 정부가 지금 추가 대책이 나왔다는 거니까 매수를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자, 정부 집값 하락 의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1년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그럼 지속될 가능성이 크니까 또 흐름을 계속 보세요. 마이너스면 굳이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락폭이 큰 곳이 항상 우선입니다. 하락폭이 큰 곳이. 그리고 급매 중심으로 매수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2022년에서 2024년, 즉 2년에서 약 한 5년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집값 하락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지속됐다. 역시 흐름이 계속 꺾이고 있다. 그러면 이때 판단해야 할 것은 이제 바닥장인지 아닌지. 완전 바닥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 2017년 시세 또는 자기가 원하는 시세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매수해도 돼요. 이때는 하락폭이 큰 거니까 주로 서울이나 강남이나 뭐 경기도도 좀 비싼 곳들 이런 곳이 좋겠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락폭이 큰 금매 또는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세계 금융위기 또는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볼 것도 없이 반토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바닥장이 어딘지 대략 판단하면서 하락폭이 큰 금매를 매수하면 좋아요. 하락폭이 큰 금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값이 비싼 곳들. 이해가셨죠? 부동산 매입 시점은 이처럼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2, 3, 4월 총선부터 하반기 1년 후 또는 2에서 4년 후 또는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이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뒤에 가서 매수하느냐 아니면 일찍 매수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집값 7가지 변수에 따라 춤을 춘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자, 부동산의 7가지 가장 큰 변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A입니다.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은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뭐 거짓말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고지고대로. 그래서 의지를 좀 봐야 돼요. 두 번째, 정부의 추가 대책. 이것도 중요합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그냥 말도 안 되는 대책 말고요. 자, 이 A하고 B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집값 상승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책들도 있죠. 그리고 총선도 있어요. 여당이 승리하느냐, 야당이 승리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당이 패배를 했다면 집값 때문에 패배했느냐, 어떻냐. 대선을 또 염두해야 하니까. 또 승리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냐. 자, 공급 대책. 지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서울은 영원한 공급 부족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 있다면 공급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집값은 폭락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2012, 13, 14년에 거의 공급 없는데도 폭락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제끼고 그 다음에 공급 대책. 얼마나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더 공급을 확충할 노력이 있는지. 유동자금, 금리 인하. 뭐 유동자금 돈이 지금 남아 돌아간다. 1,200조다. 금리 인하. 지금 이번에 바이러스가 조금 더 번창하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번에 동결시킨 거예요. 경제 위기. 자, 이렇게 무려 7가지 빨주노초 파남포 무지개 색깔처럼 7가지 변수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상으로는 4년 이상 대사락 맞아요. 사이클상으로 보나 또는 정상적인 정책 상황으로는 떨어져야 맞아요. 이건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집값 떨어뜨린 것을 막는 게 전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계속 막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정책이 나왔으니까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정부를 좀 믿고 의지하고 싶네요. 자,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98년, 1986년 폭등했다가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엄청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1997년 IMF 때 이제 바닥치고 엄청 올라요. 2009년, 10년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2013년까지 폭락했네요. 자, 지금 뛴 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뛴 게 여기까지예요. 자, 전고점에 더블 뛴다고 했죠? 이것도 전고점에 더블 뛰었죠? 신기하죠? 자, 더블 뜁니다. 그럼 여기서 위로 가느냐, 횡보를 하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상식적으로는 꺾여야 정상이잖아요. 이 과거만 봐도. 그죠? 뭐 좀 더 올랐다 꺾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꺾였다가 이것도 여기 전고점이니까 여기 이 정도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전고점이니까 여기 돌파해서 이 더블 가겠죠. 이게 코스라고요. 원래는 사이클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 사이클을 붕괴시킨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해석 정말 어려워요. 뭐 공급이 부족하니까 뛴다. 뭐 유동자금이 넘쳐나니까 뛴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물론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유동자금 때문에 집값이 플러스된 건 또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방치예요. 안 잡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 태도에 달렸다고. 위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사이클상으로는 아래로 가요. 또 상식적으로는 아래로 갑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라서. 자, 중위권 가격 보세요. 2010년에 5.2억이었던 서울 아파트. 2013년에 4.5억. 이게 그래프 보이죠? 5억이라고. 4.5억.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5.9억이었어요. 2017년에. 그러던 게 지금 9.1억이에요. 어때요? 더블 뛰지 않았어요? 바닥부터? 무섭죠? 그러면 이거의 배는 떨어뜨려야죠. 이 더블의 반절 정도는 떨어뜨려야. 그래서 2017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6억 정도로. 자, 홍남기. 서울 집값 안정세 당분간 추가 대책. 여러분들 11, 12월 달에 왜 폭등한 줄 아세요? 그때? 이 홍남기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낙연.
그때 국무총리, 부총리가 뭐 핀셋 규제네 아시죠? 분양가 상한제 때렸다면 이번처럼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막 달아오르는데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자 경제나 책임질 것이지. 이번에도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서울 집값 안정세 당분간 추가 대책 없다. 무슨 안정세입니까 지금? 서울 집값 아직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폭등한 건 기억을 못 하나 봐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도 아니고 강남만 좀 떨어졌는데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여기 무슨 안정세라고 벌써 설레발을 쳐요. 말을. 입을 꺼매시라고.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본격화 살 사람이 없다. 이건 맞아요. 현재 거래 절벽 본격화되었고 살 사람도 없고 매물도 없지만 살 사람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닌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상투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정부 정책이 앞으로 열쇠라고 했는데 서울 집값 안정세 당분간 추가 부동산 대책 없다. 뭐니 지금 S에서 이런 말을 하고 갭 투자와 편법 거래 부동산 돈줄 끊는다. 자고 나면 인력 껑충 수원용인 집값 거품일까? 거품인 곳도 있습니다. 지금 막 말도 안 되게 뛴 곳들 특히 화서역 특히 수원 쪽이 많아요. 소매실 이런 데는 거품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하면 수원의 뭐 20평대들 그리고 용인의 대부분 지역들은 이제 분당하고 비교해야 되는 옛날에 버블 세븐 때 분당은 다 8억 9억 10억 다 넘었는데 용인 그때 시세하고 비교한다면 한참 낮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인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많이 뛰어서 거품이 있는데 냉정하게 성남의 미래 전망은 입지가 좋아서 또 밝아요. 그래서 수용성은 서울보다 거품값이 훨씬 낮다.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서울 변방보다도 낮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꼭 나는 집을 잡아야겠다. 경기도에 그럼 수원, 용인, 성남 이 일대가 1타입니다. 1타. 다만 수원 쪽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좀 머니까. 집값 폭등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맞아요. 시행 전에 효과 정확히 알려야. 불필요한 정책을 많이 썼어요. 저금리가 서울 아파트 값만 올렸네요. 대통령 원상 회복 발언. 참 이 말 마음에 들잖아요.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것은 취임 전에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강남 집값이 탁기실 것이다. 민중의 소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나라 가계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어가지고 이번에 폐지설까지 나온다. 제 방송이 좀 영향력을 발휘했나요? 폐지설도 솔솔 나옵니다. 작년 신규 등록 50% 감소. 이건 감소됐다는 게 이키다 비교하면 안 돼요. 거래량도 감소됐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50% 감소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아직도 계속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혜택을 그렇게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와 주택 가격 상호관계. 여러분들 이 서울 보세요. 노란색이 여기까지 왔죠. 이 제로선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수록 서울은 더 뛴다 이 말이에요. 또 금리가 인하될수록 수도권도 이렇게 많이 뛰었고 전국적으로도 이렇습니다. 근데 5대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봤더니 서울이 제일 많이 뛰었고 그래서 거품이 심하다는 겁니다. 수도권, 전국, 지방 이 순으로 거품값이 심하다. 자, 그 다음에 9억 초과 적용되는 규제, 연간 임대사업 등록시. 여러분들 앞으로 9억 이상 이제 적용되는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은 설령 정부가 집값을 막 추가 대책 쓰지 않더라도 막 폭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규제들이 많아서. 그런데 경기도는 풍선 효과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규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것도 적용되고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 강화하고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조정됐고요. 장기부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떤 세금 부분들이 강화되고 대출도 강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연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 등록 추이 2015년에 13만, 2016년에 20만, 2017년에 19만, 2018년에 38만, 2019년에 14.6만. 자,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18, 19년에 비교적 다른 때보다 많이 어때요? 많이 가입이 됐죠. 그래도 2015년보다는 지금 2019년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지금 혜택 거의 다 없어요. 없는데도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까닭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법인주택 사업자들 조금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임대주택 사업만 아니라 법인주택 사업도 투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강화시키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중과세 때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매물을 더 토해내려면 중과세만이 아니라 세율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매물이 나오죠. 자꾸 다주택자들을 코너에 몰지 말고 세금 완화시키시라고요. 집값 주도 성장 이유와 실패. 여기 보세요. 정부는 사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집값 주도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부동산 버블로 지금 오히려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이 생겼어요. 고가 세금 확대, 세금 확충하려고 집값 올린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거래 축소가 돼가지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떼돈 번 줄 알죠, 정부가.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손해. 소비 긍정 효과, 소비를 늘리려고. 그런데 소비 효과가 없어요, 지금. 왜? 집값 뛰었는데도 소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정부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야. 국민들의 자산 증식이니까 좋지 않느냐? 집값이 뛰어서. 오히려 근로소득 때문에 근로소득만 저하됐어요. 바로 집값 주도 성장을 했던 이유, 이 네 가지인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고요. 그렇다면 당장 이거 포기해야죠. 지금이라도 안정화시켜야지. 자, 이렇게 폭등을 했죠. 결국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순리입니다. 홍 부총리는 자신들이 집값을 2배 이상 쳐올린 것을 망각하고 지금 당장 마치 집값을 잡은 것이냐 추가 대책이 없다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와 사이클상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집값을 잡아야 할 정부가 부동산의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았으므로 무작정 수년간 기다리는 것보다 하락 시에 급매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